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군검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수사한 결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통지서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혀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직접 만나봅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죠. 법무부 산하에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검찰 개혁의 핵심,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민 변호사가 2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법률 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조국 전 장관 조사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최강 병기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콜라보 프로젝트, 이번에는 기자가 직접 브이로그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봤다고 하는데요.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자가 직접 체험을 해보는 태보니즘 4부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계엄 문건 이야기해보죠. 사흘 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 촛불 전국 당시 기무사 내란 음모와 관련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 공개됐고요. 이후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사전 인지 가능성도 주장합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라고 일축했죠. 보수 언론은 문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혀있다는 건데, 당시 합수단의 불기소 이유서까지 공개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이렇게 안 좋은 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증인 출석 요구를 자유한국당이 해서 나갔을 뿐이고요. 예.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발했거든요. 네네. 근데 임 소장이 법적 대응 제발 해달라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이렇게 말한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수사가 덮여졌고 묻혀졌기 때문에 실체의 진실을 파야 되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거 수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고발을 요구한 거죠. 수사가 덮였다고 하시는 것은 당시 의도적으로 수사를 덮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귀국하지 않는다고 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건 최근에 발생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하고는 맥을 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소환조차 한 번도 안 하고 재판을 예보하면서 누구는 조현천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인 중지를 한다. 기소 중지란 말을 많이 들어봤어도 여러분, 참고인 중지란 말은 좀 생뚱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누굴 보호하려고 했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불기소 처분장에도
한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피의자라고 적시하고 있고 예.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고 탄핵 소추가 인용될 시에 계엄 선포 권한을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본건의 계엄 문건의 실행 의사 유무 판단은 피의자와 조현천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2017년 3월경에 피의자가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이 4회 정도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황교안에게 본건 개헌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본인들도 이렇게 적시해놓고 있어요. 예. 그럼 불러야죠. 예. 일단. 그러니까 소장님 이야기는 조현천 없이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수사 의지가 있다면. 박약한 것이지 이게 뭐 수사를 안 해서 덮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 저희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최악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 공작이 되려면은 정부 여당과 임태원 소장 간의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미리 나눴다든가 정보를 받았다든가. 앞서 말했지만은 그 국감을 누가 불렀냐면 자유한국당이 저를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커넥션은 자유한국당하고 있었으면 있었지. 그러니까 부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부르지도 않은 사람에게 커넥션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 거는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예. 보수 언론은 이 문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본이 있어요. 예. 원본인데 원본이 저희가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는 이것을 제보한 사람이 특정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예. 좀 약간 특정인이 이렇게 메모했을 개연성이 높은 그런 흔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원본에. 예, 그 흔적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걸 공개를 일일이 또 지우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컴퓨터로 필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옮기면서 오타가 한 3-4군데 발견돼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한자에 오타가 있기 때문에 조작된 문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네. 소장님 이야기는 그걸 그대로 공개를 하면은 이 제보자 신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컴퓨터로 다시 쳤다는 말씀이죠. 네, 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좀 네, 생겼다. 네, 그렇습니다. 조작된 문건 아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검찰과 군검찰은 이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똑같은 문건을 갖고 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는 검찰 스스로 잘 알겠죠. 예. 이 내용이 위변조인지에 대한 건 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수사 기록을 그대로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국 관련 대비 문건이요. 이것은 뭐 명명백백히 밝혀질 문제라고 봅니다. 그 제보해 주신 분은 어떻게 내부인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그것도 말하면 안 됩니까? 너무 특정되기 때문에. 예. 네. 예. 자, 그런데 검찰도 이 문건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번 공개된 문건은 가짜다. 그게 왜냐하면 예. 이 문건이 지난번에 공개된 건 3월에 작성된 예.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건은 2월에 작성됐습니다. 예. 이름도 다르죠. 예. 이건 현 시국 대비 문건이고 이 문건 이름이 앞에 표지를 보면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문건 이제 3월 달에 작성한 것은 계엄 상황 뭐 합수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부랴부랴 겁이 난 이 나머지 5월 10일 날 이걸 영원히 못 보게 하기 위해서 훈련 비밀 2급으로 등재를 하는 과정에 이것이 중요한 부분들이 삭제되고 저장됐을 개연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번에 공개된 것은 뭐 원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내용이 밝혀진 것들이 좀 민감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은 반정부 활동을 하게 되는 금지 포고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국회의원들을 검거 후 사법 처리한다는 게 나와요. 예, 체포 얘기도 나오죠. 예, 이거는 의원 전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해제 못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고 또 하나는 신촌 일대와 기존의 이제 병력 배치도에서 더 나가서 신촌 일대, 대학로 일대, 그리고 서울대 일대,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톨게이트, 그리고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의 다리를 모두 계엄군이 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병력 이동도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쟁점이 되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의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방부 비상대책을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그리고 국무총리실, 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건이
저희는 한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이제 의심하는 것이죠. 예, 한교안 대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문건에 보면은 뭐 방송국을 어떻게 한다, 국회의원은 체포한다, 사단이 한강 다리를 점령한다, 이렇게 좀 놀라운 것들이 적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혹시 이 문건에 의하면은 각 사단에 또 하부 지침 명령사가 내려가야 될 거거든요. 그건 혹시 확보하셨을까? 그거는 없고요. 네. 다만 저희가 확보한 것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계엄군으로 동원될 기계화 부대에 2곳을 방문한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 작성한 다음에 방문했습니까? 아니면 전에 방문했습니까? 그 3월 시기에 방문했는 기록이 2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이제 사실상 기무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기무사령관은 기무사령부에 있으면서 각 사단의 기무 부대들이 다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정보 보고를 받지 야전에는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 행보죠. 기무사령관이 뭐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NSC 부분이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이었기 때문에 네. NSC 의장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NSC를 열어서 이 문건을 봤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네, 4차례 정도 갔기 때문에 3차례는 총리실에서 열렸고 한 차례는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는 국군 최고 통속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보고받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굉장히 무능한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요.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도대체 밑에서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나는 모른다? 이거 정말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정치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지금 야당의 당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도 넌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나 저러나 빨리 당대표로에서는 물러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무사령관 또 당시에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이야기가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무사령관이 본인은 뭐 죽기 전에 한국에 안 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뭐 죽기 전에 잡아와야죠. 그러니까 잡아오는 것도 저는 우리 한국 수사당국의 의지가 박약해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되어 있고 한데 미국 땅이 아무리 넓다 하지만 추적을 해야죠. 사실은. 그걸 안 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공권력이 힘 있는 자에게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네, 그렇습니다. 다시 또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 같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자기는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자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다시 공개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오늘 불기소 처분서를 들고 왔는데요. 이 맨 앞장에 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문건의 보고를 받았죠. 왜냐하면 이 합수단이요. 우리가 말하는 특검이나 이런 법령 체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가 이 민간의 모든 영역의 책임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앙지검의 직인이 지켜서 불기소 처분서가 나가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걸 당시 지검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상관은 굉장히 저는 무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휘 라인에도 있었고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혔으니까 모를 리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이 직인은 자동으로 날인되는 것이다. 네. 전결이 되는 것이다. 네. 윤석열은 모른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것도 무책임하죠. 예. 자동으로 전결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문정 검사님이나 우리 서지영 검사님한테 나중에 또 취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직 내에서 이게 지금 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결사 옹이대 조직처럼 이렇게 방어하려고 드는데 그게 아니라 원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드러났으니 수사를 재개하겠다. 다시 수사 재개를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듯이 마치 없었던 사실을 저희가 폭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능한 검찰의 그 밑바닥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과 윤석열 총장이 약간 코너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똑같은 사안에서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권 그때도 직인이 문제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최성해 총장은 내가 안 찍었으니까 직인은 아니다. 표창장은 위조됐다는 것이고 그 하부 밑에 직원들은 다 정결이다. 그거 자동으로 일일이 총장이 다 찍지 않고 직원들이 알아서 한다 그랬는데 검찰이 그 밑에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고 최성해 총장 말만 듣고 기소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랑 지금 이 논란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노만석 부장검사가 직인을 훔쳐다가 찍었는지 위 변조해서 찍었는지 이것도 사실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그럼 이것도 사실 특검하면 재판을 해부해야 되는 건입니다. 같은 논리면 검찰이 굉장히 변명이 공색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논리가 되니까요. 네.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이중적인 그 시각을 바라보는 것은요, 굉장히 저는 그 인지부조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돌아오지 않는 거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 수사당국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노력해야죠. 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자, 한번 수사했던 사안이라서 다시 수사하기는 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공권력의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실체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자처하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검찰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좀 인터폴 통해서 잡을 노력을 한다면 이기게 이제 수사권 분리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청문회는 이미 작년 11월인가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흐지부지 됐고. 사실은 그걸 다시 개최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청문회 개최 언제나 환영하고요. 저는 청문회 개최가 만약에 안 된다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제보는 받은 게 있습니까? 아직 공개는 하지 않은? 뭐 제보들은 늘 들어오기 때문에요. 어디서 어떻게 훅 하고 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는데 뭐 제보는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윤석열 총장에서 관련됐던 의혹을 어떻게 제기하신 겁니까? 그 바로 발끈하고 검찰 쪽에서 인권센터 이 얘기에 반발을 했단 제가 말이에요. 라디오 이제 출연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제 대검에서 그 해명과 관련된 걸 기자들한테 문자로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받아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불기소 처분서를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고자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와 함께 이제 이 불기소 처분서를 다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뭐 몇 페이지 넘어가면요. 이 검사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보통 사선으로 그어 놓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거기 보도자료 내는 거 보면 이게 사선이 끄였는데 마치 우리가 이거 사선을 지우고 공개한 것처럼 해서 저희가 이걸 저희가 참여연대도 고발을 했고 저희도 고발을 했고 다른 개인분들도 고발을 해서 불기소 처분서를 법무법인에서 받은 걸 그대로 저희가 공개한 거거든요. 사선을 지우고 이런 거 전혀 없었다. 없었고 그래서 그대로 받은 거 사진 찍어서 오후에 저희가 반박 보도자를 또 냈습니다. 엉뚱한 소리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군인권센터에서 이 문서를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거짓말하는 건 검찰이다 이렇게 반박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자기네들이 준 거 그대로 공개했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직인 얘기하고 있는데 검사장 자리 도장 찍었냐 안 찍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병원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임태호 선생에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고요. 2부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검찰 개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꾸린 2기 법무 검찰 개혁위가 운영 중입니다. 그가 몇 차례 의미 있는 검찰 개혁 공관을 발표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다른 뉴스에 가려지고 있어서 이 시간에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5차례 공고안이 발표됐는데 장관이 공석 상태고 뭐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개혁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장관이 사퇴를 하는 날 저희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위원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법무부 장관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렇죠. 예. 검찰 개혁이라는 중요한 명제를 놓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의 진퇴와 상관없이 검찰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다들 결의를 했고 다들 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관이 없는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계속 내다 보니 검찰개혁의 오히려 중심에 와 있는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이 최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차관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 검찰개혁의 완성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국회에서도 할 일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국회 할 일을 제외하고 그 법무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계속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추진 세력, 추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절실한 순간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보고를 받는 일이 매우 드문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것을 추진할 어떤 세력이나 이런 담당자가 부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예, 뭐 그런 비슷한 기사 혹은 뭐 이런저런 전해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권고들이 그래도 실질적이고 검찰이 들었을 때 뼈 아프다. 예. 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한 권고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전 세계 유례없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권한을 내놔라 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권고안이기 때문에 네.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느냐.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한계인데요. 예.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권고이기 때문에 그 권고의 범위가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법률 개정을 해라라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 혹은 법무부 장관이 거부할 수 없는 권고안들이 나오고 예. 그 권고안들이 국민들 혹은 다른 지지 세력들에 의해서 이게 응원을 받는다, 응원이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검찰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권고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고 자체가 갖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혹은 검찰개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미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지시한 내용이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입니다. 최근 MBC PD수첩이 김용준 검사 사건,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인데 그걸 다시 다루면서 실검에도 계속해서 뭐 PD수첩 이름 또 김용준 이름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 감찰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검사의 비위 행위가 확인돼도 이 김영준 검사 사건처럼 검찰이 셀프로 감찰을 하게 되면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그럼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검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고요. 검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감찰도 여전히 검찰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무슨 잘못을 하면 외부에서 검사의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감찰권이 실질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던 것인데 예. 이게 이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쁩니다. 예. 근데 이제 감찰권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그 검찰을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현행 법상. 예. 우리가 공수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공수처는 별도의
그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법무부가 검사,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지금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이 감찰권입니다. 그런데 이 감찰권을 법무부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감찰권을 검찰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법무부가 보게 돼 있는데 그걸 검찰에 줬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법무부의 권한인데 그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네 규정에서 2차적 감찰 권한으로 축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위원회에서 그 감찰 권한을 1차적 감찰 권한으로 되돌리고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감찰 권한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셀프 감찰 그만두게 해라라는 게 저희 권고였죠.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검찰의 사건 배당 문제입니다. 최근 개혁위 소속이죠. 이탄희 전 판사가 이 문제를 언급했었어요.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 이 말에 대해서 검찰이 발끈하면서 근거를 대라.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는데 또 현직이죠. 이문정 검사가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들었는데 뭐 또 이렇게 공박이 오가고 했는데 이 사건 배당 문제가 검찰 개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 배당 문제가 사실 이번 개혁위가 들여다보는 매우 실질적인 권고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전관예우, 사건 배당을 통해서 특정 변호사에게 유리한 검사, 말이 통하는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줄 수가 있거든요. 사건 배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검사장이 배당 권한을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또 하나는 사건 배당을 통해서 검사들을 줄 세우기를 합니다. 미운 사람한테는 이상한 사건 주고 예쁜 검사한테는 그 돋보이는 사건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줄 세우기를 해서 상명하복 문화를 만드는 게 사건 배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찰 그러면은 최고위에서 이 사건 배당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검사장 통해서 부장이 사건 배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장이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고 검사장이 직접 배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장이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 자연스러운 상명하복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찍히면 사건 배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배당을 제대로 해주냐 못 해주냐에 따라서 인사고가가 또 달라집니다.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검사, 그렇지 않은 검사.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수수사, 직접수사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건 배당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특수수사하고 직접수사라는 부서에게는 사건을 안 줍니다. 일반적인 사건을 안 주고 이 사건만 해라. 라고 해서 사건에서 배당을 하지 않으면 특수부 수사는 중요한 사건만 계속하니까 계속 돋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그 특수부 검사들이 해야 될 사건을 다 자신들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형사부와 특수부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문제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현직에 있을 때 특수부에서 특히 경제 문제라든가 중요한 사건을 맡았으면 나중에 옷 벗고 변호사를 할 때도 또 정관으로 또 그게 또 자신한테 혜택이 올 수 있고 맞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법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법원은 전자배당하거든요. 네. 이 시스템이 맞는 것 같은데 검찰은 지금까지 왜 전자배당을 하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배당을 맡겼을까? 이게 저희도 이제 안을 만들다 보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법원과 달리 검사들의 편차가 있거나 아니면 사건의 특수성이 있거나 아니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 지휘와 관련된 것들 이런 몇 가지 특수성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한 게 일률적으로 다 전자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들 어떤 방식으로 공정한 무작위 배당을 할 수 있는지 기준들을 만드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라는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처한 현실, 법원과 조금 다른 그런 현실들도 고려해서 안을 만들라 이런 권고를 한 겁니다. 그럼 아까 이문정 검사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전관 변호사를 위해 뛰는 검찰 상사를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 다 아는 처지에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는데 관선 변호사가 뭡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배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당 검사와 친한 변호사.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선 변호사이긴 하지만 예. 사실상 검찰에서 선임한 변호사 아니냐. 그래서 관선 변호사 이런 의미로 부르는 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검찰에 들어와서 뭐 나 한 바퀴 돌고 왔어 뭐 이런 말도 한다면서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그 포스트잇 이런 것들을 예. 그 변호사들이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민원인들이 메모를 할 때 포스트잇 보는데 그 포스트잇에 어떤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고 하면 예. 그 변호사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검찰에서 이걸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전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건 배당에 관련해서 개혁위가 내놓은 방안 보면 일반 검사의 절반을 여성 검사로 쳐야 한다 이 기준도 있는데 이건 왜 들어간 거죠?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건이랑 사무분담을 그 처리하는 어떤 위원회 각 검찰청마다 위원회를 만들라라고 저희가 공고했는데 예. 그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법무부 탈검찰화인데요. 법무부 내부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의 공고도 개혁위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아까 셀프 감찰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셀프 인사를 예.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검찰국에 근무하는 검찰국장을 포함한 밑에 그 직원들 과장과 그 실무선들은 대부분 다 검사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이 사람들 다시 이제 대검이나 그 일선청으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검사들이 검찰청의 검사의 인사를 다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 검찰청법에는 검사에 대한 인사, 보직과 인사, 임명 같은 것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고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무부와 대통령이 이제 검사의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법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검사이다 보니까 그게 법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검사들이 스스로 자기 인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국장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기조실장인데요. 이 기조실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곳인데 다시 말해서 검찰의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 이 기조실장이죠. 근데 이 기조실장도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급의 검사가 하고 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인사 예산을 다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찰도 검사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검사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들이 다 잘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검찰화 문제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근데 검찰국장,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을 탈검찰화 하게 되면 검찰 조직이 인사와 돈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눈치를 또 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이고요.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어떤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부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조직들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는 뭐 인사와 조직과 예산과 관련돼서는 합법적인 그 권한을 가진 그 정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반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권한을 더 집중시켜서 검찰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등장하는 검찰의 주요한 논리가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다시 말해 수사의 독립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는 좀 다른 문제의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 같은 경우에도 그 재판의 독립성 얘기하지만 법원의 그 예산은 그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문제 같은 것들은 뭐 재판의 독립 혹은 수사의 독립과는 좀 다른 상관없다. 문제.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요. 또 특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대검의 자체 개혁안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또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런 비판들이 있죠. 지금 보니까 서울, 대구, 광주 이 3곳을 남겨두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름만 바꿔서 이제 반부패부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이름만 바꿔서 여전히 특수수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냐, 특수수사를 여전히 계속 하는 것 아니냐라는 첫 번째 이제 뭐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반론이 사실 특수부는 아닌데, 이름은 특수부나 반부패부가 아닌데 일반 형사부인데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뭐 형사 4부, 6부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지방검찰청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특수부서의 업무를 하는 것들을 여전히 밖에서는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뭐 세 군데만 남겨놓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여전히 그 형사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수수사를 하는 곳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죠.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한 게 배당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배당을 통해서 사실상 특수부서로 운용되는 것들을 막자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건을 많이 배당하면, 일반 사건을 많이 배당하면 특수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수부 사건 검사들은 그 한두 건 가지고 머리 싸매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막 거기 50건, 100건씩 배당을 하면 특수수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계속 개혁안, 권고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모든 게 권고입니까? 그냥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위원회 입장에서 권고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장관이? 네. 법무부 장관한테 권고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다. 네. 그러면 새로운 장관이 와서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결재를 하면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 전에 지금 차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차관이 이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관이 하는 것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장관이 새로운 장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이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검찰개혁 공고안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토론되었던 것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전 위원회, 1기 위원회나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에서 여러 가지 권고들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좋은 권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만큼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미지수이고, 지금 저희 2기 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 이전 권고를 얼만큼 이행했는지를 한번 점검하겠다라는 것도 저희가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검찰의 힘을 좀 빼야 된다.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 공화국이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쭉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런 말을 자동으로 그냥 그때 대통령들이 다 얘기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결론은 다 원상태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저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제 검찰 개혁을 거의 지금 최전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검찰 개혁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제도를 통한 개혁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지금 저희가 공고하는 게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수준에서는 빨리 개정을 해서 다음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쉽게 바꾸지는 못하게 만들자라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그 권고안들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씩은 진일보한 개혁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전과는 다른 매우 혁신적인 검찰 개혁이 가능한 수준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으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네. 이게 검찰 개혁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검찰 개혁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분산시키는 관점에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외부 그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한 분산 부분은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조정하는 문제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견제 수단은 공수처가 얘기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
승부.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58일 만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밤 12시 좀 넘어서 속보가 나왔었는데, 자, 두 분은 법원의 구속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그 검찰 쪽 논리가 거의 다 그대로 그 가감 없이 수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면은 이 기존의 검찰이 내세웠던 논리보다는 그 검찰이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더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려면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을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좀 먹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21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죠. 조국 장관까지 수사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조국 장관의 뭐 부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 일반인이 이렇게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뭐 가정주부 내지 여자 교수, 전과가 없는, 그러면 좀 영장 발부가 좀 쉽지 않았지 않을까. 건강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막 정치적 부분 지금 우리 장윤식 기자 얘기를 했는데, 뭐 법원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영장 발부 사유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 네. 지금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 들어갔기 때문에, 뭐 50군데, 70군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거인멸이 될 수 있느냐, 다 가져갔는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결정적으로 노트북을 제출하는 게 계속 걸렸던 게 증거 인멸됐던 거라고 본 겁니다. 노트북 가방은 있었는데 노트북이 그 안에 없었다. 제출이 안 됐고, 뭐 검찰은 주장을 했겠죠. 그 노트북 안에 뭐 위조라든지 사모펀드 관련된 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조사하기 어렵다, 입증하기 어렵다, 아니면 증거인멸이 됐다. 그 부분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큰. 왜냐하면 지금 이동영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증거인멸을 할 수가 없어요. 70군데하고 다 지금 구속도 돼 있고, 조범동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가장 결정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노트북이 어딘지 모른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아니, 거기 노트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가방만 있었고 자기는 이제 노트북을 사용한 게 아니라 가방을 들고 다녔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김경록 씨가 노트북을 전달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법원에서 김경록 씨 이야기를 좀 더 신뢰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지금 덧붙이자면은, 검찰이 어저께 그 설명을 한 내용 중에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계속 추가로 진행될 것이다. 뭐 이거는 뭐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그건 조국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먹혀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범죄 혐의도 소명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라고 합니다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검찰이 오해했고 잘못 판단했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재판에 들어가서 또 양측에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이전에 저는 적부심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김관진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적부심사를 통해서 풀려난 바가 있습니다. 적부심사는 이제 구속의 당부를 다시 판단을 해달라, 새로운 재판부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가장 문제점으로 둬야 될 부분이 구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구치소에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검찰에서는 뭐 CT나 MRI를 내는 건 아니고요, 의사의 진단서 내 소견서를 냈을 겁니다. 뭐 꾀병이다, 아니면 그냥 치료가 되는 거고 구치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냈을 거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다, 중병이다, 이렇게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준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의사 소견서라든지 새로운 진단서 내지 MRI 자료 같은 것들을
새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내면서 예. 적부심 청구가 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판단을 법원이 부정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몇 번 그랬거든요. 예. 최근에도 김관진도 뭐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이런 경향이 좀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실 보석도 지금 가능성은 뭐 나중이지만 왜 이게 있냐면 다른 거는 뭐 지금 소명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이거는 번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른 재판부에서. 건강 부분은 번복이 가능해요. 감정서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판사가 달리 볼 수도 있고요. 또 정말 구치소에서 구금이 돼 있다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진단서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부심하고 보석은 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20일 동안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앞서서 7번이나 소환 조사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검찰이 더 들여다볼 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 중에는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의 실소유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예. 오히려 그래서 그 검찰이 실소유자 부분에 대한 주장을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모펀드를 실제로 소유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좀 더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조국 장관과의 연결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구속됐다고 해서 유죄로 인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심 결과가 그래 중요한데 또 지금 총선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사건이 총선과 연결도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언제 과연은 1심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20일 정도가 지금 구속 시간을 잡아놓은 예. 겁니다. 예. 거기다가 1심이 전개가 되면 길게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년 정도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년. 그러면 내년 총선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죠 거의. 관련이 있다고 맞물린다.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럼 총선에서 총선이 아니죠. 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느냐 무죄가 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그 민심이 선거 민심이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 여당이나 또 자유한국당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이 이슈를 끝까지 들고 있다면요. 예. 들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뭐 여당에서 포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겠지만 갖고 있다면 큰 이슈가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뭐 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미 이게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지율이라든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총선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미세한 어떤 만약 결정적인 한두 표를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움직일 수 있는 문제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무죄가 난다면은 이거는 큰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는 아직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공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사람 조사한다는 얘기가 조국 전 장관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정도 정경심 교수와 연관성이 지금 있어요. 영장 청구 내용에 보면 그 위조 관련돼서 특히 그 공익법, 인권법 센터 그 부분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증거 은닉 위조 관련해서 하드디스크 그 부분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웅동학원도 지금 좀 연관성이 있고요. 그 세 가지 정도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소환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환 조사 이루어질 것이다. 네. 검찰은 아마 여기 이제 정경심 교수의 혐의 위에 지금 조 장관 친동생의 혐의라든지 그 밖에 다른 혐의들까지 섞어가지고 아마 조 전 장관을 소환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와 연결고리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어떤 신병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정도로는 어려워 보이는데 거기에 다른 혐의들까지 추가가 된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친동생의 혐의라든지 이런 몇 가지들을 좀 추가하지 않겠는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건 나름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하고 또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렇죠. 확실한 카드가 없다고 한다면 쉽게 불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의 후속 영장 청구도 실제로 건강 상태 부분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불구속해도 국민적 어떤 비난이 그래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사실 처음부터 조국 장관이 목표물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특수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검찰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작 자체를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데 그 중간 그림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고 발부가 됐다 했을 때 그것을 토대로 또 다른 진술을 얻어낸 다음에 조국 장관을 뭐 최소한 입건 아니면 최소한 불구속 기소 그걸로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왔으면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뭐 법률 전문가시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이 특수부 수사가 그림을 그려놨으면 거기서 벗어나질 않는다면서 끝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간다고. 같은 거예요. 저도 뭐 특수부사 뭐 이거 정도는 다르지만 했지만 사실은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림이 나쁜 그림이 아닙니다. 수사를 어떻게 할지 기획 정도죠. 그 기획에 최대한 맞춰갑니다. 그리고 그걸 잘 기획한 사람이 특수사를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기획한 대로 잘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특수사 모습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수사를 잘하는 거고 잘못 얘기하자면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고 할 수도 있고 끼워 맞추기를 위해서 주변을 탈탈 털어는 먼지털이식 수사다라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조금 전 일부에서도 임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틀 전에 군이 사실상의 추니 쿠데타입니다. 추니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박주현 변호사 법무관 출신 아닙니까? 네, 저희가 뭐 작전법 관련돼서 교관도 했었고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작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그 문건을 좀 봤어요. 그 문건을 봤을 때는 일반적인 보고 아니면 계획 문건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부대명, 또 구체적 뭐 병력의 이동까지 이제 장소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계획 문건보다는 더 구체적인 세부적 문건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 계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문건이 합참 계엄과에서 이미 다 작성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와 별개로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 의도 자체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의 지시로 이게 만들어졌고 최종 보고는 어디까지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든 사람은 알죠. 조현천 국군 기무사령관 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인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더 궁금해하고 또 국민들이 알고 싶고 또 밝혀야 될 부분이 누구까지 보고가 됐고 누구까지 지시가 됐고 어떻게 됐냐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한 7, 8명 정도가 지금 참고인 중지가 되고 불기소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경심 교수 표창장 관련해서 피해자 한번 부르지 않고 소환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바로 기소했었거든요, 검찰이. 근데 이 부분은 피의자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할 수 없다 해서 기소 중지를 내려버렸단 말이죠. 참고인도 더 조사할 수 없다 해서 참고인 중지 내려버렸고. 그럼 같은 비슷한 사안인데 결론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없었기 때문에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루가 된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적어도 소환 조사는 했었어야지 정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아예 안 한다기보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미뤄진 상태라고 보는 게 가장 맞는데 미루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볼 때 이렇게 탈탈 터는데 이 부분에 이런 그보다 훨씬 몇백 배나 중요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의문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미루고 있다 했잖아요. 언제까지 미루느냐. 조현천이 돌아올 때까지 미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한국에 안 들어간다 했단 말이에요. 돌아올 이유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찾고자 하는 그때까지 수사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찾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 외에 지금 뭐 검찰이 그동안 여러 뭐 중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서 또는 미국이라서 이렇게해서 다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많은 사람들 송환을 해왔습니다. 근데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소재가 어느 정도 파악됐다라고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걸로 볼 때 때로 보기에 따라서는 그 의지가 없지 않느냐라고 볼 가능성도 있죠. 임태훈 소장은 이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건은 군 인권센터뿐만이 아니고 검찰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이거 기소 중지, 사건 중지를 내리면서
수사 결과로 이 문건을 공표하지 않았다. 이거는 일부러 감춘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수사의 의지는 지금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표 부분은 뭐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수사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다들 봤겠지만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국 장관 수사 정도의 의지에 한 10분의 1만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왜 10분의 1이라면 200명 검사 중에 한 20명 정도만 투입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쓴 불기소 결정서를 보더라도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고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음모 및 내란 예비 성립에 대한 판단 항목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있고 폭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래요. 이렇게 써놓고 조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피의자 중 한 사람이 지금 행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도피 중이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란을 모의한 부분인데 그런 사건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내고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 어떤 걸로 변명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건이 작성될 그 즈음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을 만났고 또 국방부 장관 한민구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최초 세 사람 정도는 이 문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을 이제 언론에서 제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검찰 역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죠.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했다는 점에서 좀 글쎄 볼게요. 의문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검찰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군인권센터가 오늘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 통지문에 보면 서울중앙지검장 날인이 찍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뭐 본인이 직접 찍지는 않았겠죠. 예. 근데 본인 사안이라는 거예요. 전결 위임 규정이 있긴 해도 찍고 냈다면 이게 그 당시 합동수사단의 이제 부분이고 당시 합동수사단장이 중앙지검장입니다. 알았어야 될 위치라는 거예요. 그게 설사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성해 총장의 표창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비슷한 케이스죠.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최성해 총장은 뭐 본인이 다 알았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건 알아야 되는. 왜냐하면 자기 직인이 가는 거기 때문에 위임이 된다 하더라도 되게 본인의 이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해서 행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동양대 표창장 건에 대해서는 그 동양대 소속으로 재직했던 직원들이나 또 교수들이 그 총장 날인은 총장이 직접 찍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위임해서 우리가 찍는 거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의 사안이면은 전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전결 사안이라 하더라도 총장한테 더군다나 그 검사장한테 보고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여기에 방향을 바꿀 정도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 전결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지금 뭐 또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에서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소고발 들어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고소고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래 됐다면 우리 군인권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있는 자료 다 공개를 하고 또 검찰은 그 공개된 자료를 갖고 정말 명예훼손이 된 건지 명예훼손이 아닌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검찰개혁 얘기가 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공수처라든지 예컨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 있으면 수사는 경찰이 하되 기소는 뭐 이 사건은 뭐 그걸로 볼 긴 없지만 그런 기소는 또 검찰이 하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수사 뭐 기소 다 검찰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의지가 없어서 안 하면 그만인 거죠 지금. 그게 가장 또 문제를 드러내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검찰이 고소고발이 떨어지면 곧바로 수사를 하더라고요. 5일 걸리더라고요. 한겨레 윤석열 보도 관련 그다음에 뭐 알릴레오 유시민 작가의 발언 뭐 이런 것들 고소고발 들어오자마자 바로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건도 고소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조사를 빨리 해라. 뭐 안 할 것 같아요. 평행 원칙에 의해서.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하면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사건 사고 소식으로 갑니다. 세계 최대 유료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검거돼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했던 미국인 회원은 징역 97개월과 보호관찰 20년, 또 다른 회원은 징역 5년에 보호관찰 5년,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배포하고 실제로 아동 성착취를 한 영국인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문제는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남성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것.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문제가 되니까 2심에 와서 이제 실형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법원이 잘못했다, 뭐 법원을 비난하기보다는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외국하고 달리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동 관련된 어떤 음란물 이거에 대한 뭐 정말 살인에 준해서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개설한 사람이 아닌 회원조차 한 번 봤던 사람도 실형이 5년 정도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좀 문화적 차이는 있다. 이런 부분도 입법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동 포르노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아동 포르노에 탐닉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 다음 단계로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뭐 유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범행을 실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전 단계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이게 연쇄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음란물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 운영자였던 한국인 남성에 대해 강제 송환을 요청했는데 미국으로 가서 재판받고 하면 처벌이 더 세지게 주상현이.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1년 6개월이라는 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이게 미국으로 갈 수 있느냐.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은 한 나라 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권이 다른 미국으로 미국 가면 이거는 20, 30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안 가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1년 6개월 다 끝난 후에요. 징역한 후에 만약에 공조조치라든지 그게 가능하다면 이거는 미국에 상당히 안 좋게 보거든요. 저는 이중 처벌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생각이 본인이 난 못 가겠다라고 재판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옛날에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인도 재판 뭐 그거를 걸게 되면 또 여기서 그만큼 다툼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송환 결정, 미국으로 보내는 결정을 좀 일찍 내리게 되면은 아마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마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CJ 장남 이선호 씨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집행유예로 속박이 됐네요. 그래요. 이게 지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상한 대로 됐습니다. 글쎄, 어쨌거나 이게 마약이 보면 상당히 양이 많았어요. 혼자서 이렇게 많은 거를 혼자 쓰려고 했느냐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는데 어쨌거나 좀 가벼운 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초범이어서 그렇습니까? 거의 초범이기도 하고요. 또 이선호 씨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좀 좋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속 잘 안 되고 본인이 원해서 구속되고 1심 또 빨리 이렇게 받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되게 빨리 진행이 됐죠. 이래저래 하여튼 좋네요. 본인이 구속이 안 돼서 스스로 찾아가서 구속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네요. 제가 왜 표현하냐면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일반인으로 가정을 해보면 당연히 구속이 됐을 거고요. 이렇게 밀반입 규모가 크다 그러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겠죠. 초범이라도. 그 말을 제가 좋네요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박지원 변호사는 이게 특정 재벌 그룹의 아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특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 제기입니까? 좋네요, 하여튼. 네. 장윤기는 어떻게 봐요? 글쎄요, 이게 법원에서 선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인정했고 자백했고 본인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라는 점 때문에 선처해 줄 만한 이유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글쎄 이게 너무 재판이나 수사가 빨리 진행된 게 저는 그게 더 제가 마약 사건을 꽤 하는 편인데 한번 저렇게 양을 찾으면
다 찾아냅니다. 우리 경찰 같은 경우, 마약수사대 같은 경우는 바로 검찰에 가서 가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대개 수사부터 재판까지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빨리 진행됐다는 것도. 뭐 여죄를 좀 밝혀봐야 되는데 여죄를 밝힐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3부수도 마치고요. 저는 4부 해보니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YTN의 두 명품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일명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YTN 플러스의 최가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아, 네.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성인 5명 중 3명이 하고 싶어 한다는 유튜브를 한번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유튜브. 요즘에 핫하죠. 아니, 핫하는 걸 좀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 왜냐하면 책도 벌써 많이 나오고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수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죠, 여전히. 성인 5명 중 3명이 하고 싶다. 네, 이제 직장인들, 직장인들이 아마 하고 싶은 것은 이거 해서 직장 안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월 수익 한 500 정도 나면 때려친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 월 수익 500이 쉽지 않은데요. 이 작가님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월 수익 500 이상 벌려면 최소 구독자 10만 원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던데요. 이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처참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2주 동안 해봤더니 조회수 32회, 오늘 보니까 33회. 구독자 4명. 너무 창피한데요. 이제 4명 누굽니까? 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친구더라고요. 이게 그 구독자가 1000명 일단 이상 넘어가야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네, 1000명에다가 재생 4000시간. 그게 쉽지 않죠. 네, 1년 내에. 1년 내에. 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요. 브이로그라는 건 뭡니까? 블로그랑 비디오랑 합쳐진 말인데요. 그래서 일상을 이제 옛날에는 블로그 같은데 뭐 사진이랑 글과 올렸는데 요새는 다 영상 기반이니까 영상으로 일상을 찍어 올리는 거예요. 그걸 브이로그라고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그러면 알아봅시다. 유튜브 일단 하려고 하면 계정부터 만들어야겠죠. 계정은 만드는 건 쉬워요. 왜냐면 구글 계정으로 그냥 하면 되니까 뭐 이메일 주소 넣어서 하면 되는 건데 시키면 시키대로 하면 그쵸. 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고 나서 뭐 할 건데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영상도 올렸는데 남들은 10만, 20만씩 되는데 나는 지금 0명이잖아요. 어떻게 홍보할 거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계정을 만들어 놓고 만든 건 쉽다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컨셉을 잡아야겠죠.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시청자들이 다가갈 것이냐. 네, 그렇죠. 이제 사실 개인이 연예인이 아니니까 나를 팔아야 되는데 뭘 팔지 일단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패하지 않는 게 어린아이, 동물. 그래서 이제 동물을 해야겠다 해서 고양이 브이로그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특이한 게 굉장히 많아요. 고양이 브이로그도 예쁜 뭐 고양이, 뭐 사연이 있는 고양이. 그러니까 평범한 거는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컨셉을 잡고 소재를 자극적으로 해야 많이 보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대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동물 학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가짜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본 건 뭐였냐면 집 앞에 고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깨끗하고 품종묘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 있었다 그러면서 그 길고양이를 제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카메라 대고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가짜 사연. 그렇죠. 가짜 사연 만드는 거죠. 그래요. 자극적인 소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하려면. 그렇죠. 이제 그래야 화제가 되니까. 그럼 고양이 영상을 그래서 어떻게 찍었어요? 고양이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재미없다는 평가가 많아가지고 이게 예능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도 별로 없이 그냥 내 고양이 예쁘니까 사진 찍어야지, 영상 찍어야지 했더니 모든 평가가 다 재미없어.
네. 그래서 제가 왜 길에서 유튜버들이 중얼중얼 거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중얼거려요?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된대요. 라디오처럼 끊임없이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 전문용어로 맞든다 그러는데. 네, 맞아요. 막아뜨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끊임없이. 계속해서 시청자를 잡아두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라도 해라. 이거는. 그렇죠. 제 고양이 어떠세요? 예쁘죠? 밥 먹죠? 온갖 걸 계속 말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성향도 좀 외향적이고 그쵸. 말도 좀 잘하고. 네. 이런 좀 끼도 있고. 그쵸. 이런 분들이 해야겠네요. 네, 매력이 좀 있어야겠죠. 예. 네. 자, 아무튼 어쨌든 그런 컨셉을 잡고 소재도 잡고 찍었습니다. 네. 찍고 근데 찍을 때 뭘로 찍어? 핸드폰으로 찍습니까? 네,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요새는 핸드폰이 잘 돼 있으니까 찍었는데 네. 당장 돈을 들일 수는 없잖아요. 네. 수익도 안 나는데 어떻게 제가 고가의 장비를 사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찍고 대신에 편집을 할 때는 편집 프로그램을 샀어요. 편집 프로그램 있죠? 네, 편집 프로그램을 샀어요. 근데 요새는 다 구독형이어서 월 24,000원. 1년이면 뭐 7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 편집 프로그램 갖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편집할 수 있나요? 자르고 뭐 자막 넣고. 말은 쉬운데 그게 약간 접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포토샵 같은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6분짜리 영상을 편집하는데 4시간. 그러니까. 네. 그렇게 4시간 공들여서 만들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20. 네, 30. 30 이러면은 네. 처참하겠네요. 그렇죠. 기분이. 그리고 이제 퇴근 후에 하다 보니까 예. 내가 이 6시간, 4시간씩 들여서 이렇게 할 거면 안 해야지 이렇게 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유튜버도 상당히 많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찍어놨는데 네. 아무리 노력해봐도 구독자 1000명이 안 되고. 그렇죠. 조회수도 얼마 안 되고. 네. 하다 보면 이제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그쵸. 예. 그래서 처음부터 고가 장비 사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다 보니까 네. 요즘 그 중고 거래 시장에 네. 카메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런 예. 사연을 또 들으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 혹은 네. 유튜브를 보지 않는 분들은 네. 아니 저게 뭔데 저렇게 남 먹는 거를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남 고양이 키우는 걸 보고 있고 그렇죠. 예. 어떤 직접 해보니까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대한?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연예인 브이로그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연예인 브이로그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내 일상에 화장 안 한 얼굴 이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사실 일종의 남이 어떻게 살고 있나가 좀 궁금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비슷한 건데 영상으로 만들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뭐 이 사람의 옷차림, 행동, 말투를 다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진출하면 이거는 그 소상공인들 있는데 재벌이 진출한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골목 상권 파괴죠. 근데 연예인들도 꼭 성공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팬들이 있겠으니까. 예, 이제 수익화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 1000명을 바로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예. 예. 저도 사실 시작하자마자 바로 1000명 모았거든요. 연예인이시죠. 예. 지금 10만 1000명 됐네요. 오늘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수익 구조가 또 궁금하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궁금하죠. 사실 직장인도 그렇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구독자 1000명, 뭐 1년 내 재생 시간 4000시간이 되면 이제 광고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뭐 1면에 있으면 광고 단가가 커지고 이러듯이 뭐 구독자가 많으면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구독자 뭐 재생 시간이 많아도 올라가고 근데 뭐 예전에는 조회수 1당 1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거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내 컨텐츠가 흥하냐에 따라서 이제 광고가 붙는 거죠. 그 어느 나라에서 보느냐 이것도 광고 단가가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달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은 꽤 상위권에 있을 때도 있고, 뭐 미국이 가장 단가가 높은 그것도 있었고. 미국에서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광고가 많이 떨어진다. 단가가.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궁금한 건 노란 딱지는 뭡니까? 이게 또 엄청 화제죠. 오늘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노란 딱지 얘기도 막 하고 이러던데요. 이게 붙으면 광고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확 떨어집니다. 예. 이제 뭐 사실 다들 광고를 붙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돈도 벌고 싶고. 그런데 이게 붙으면 광고가 안 붙는데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 예. 이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구글에서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11개 정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과도한 노출, 뭐 살인,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 예. 뭐 성적인 표현, 폭력적이고 증오로 가득 찬 콘텐츠, 예. 그리고 이게 조금 진짜 애매한 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와 민감한 사건. 예. 그게 기획업을 예. 귀걸이 코어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이것 때문에 약간 뭐 정치 논객이나 뭐 보수 유튜버들이 뭐 내 거에 노란 딱지 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국감장에서도 박성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글 코리아 사장에게 보수 우파들 유튜브에만 노란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네. 구글 코리아 사장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죠. 지금 제 컨텐츠에도 노란 딱지가 4개 붙었거든요. 아유, 네. 그걸 봤을 때는 박성종 의원의 주장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아까 얘기했던 뭐 과도한 노출, 폭력, 증오 이런 컨텐츠가 전혀 없거든요. 뭐 때문에 노란 딱지가 붙었을까? 제가 메일로 문의해서 답변 안 해주더라고요. 예. 너무 이제 이상한 거는 가끔 문의하면 풀어주기도 한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인 문제, 이제 여기에 걸렸던 게 사실 뭐 유튜브가 정치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경제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광고주가 여기에 광고를 붙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논란이 되고. 논란이 있는 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밝고 귀여운 콘텐츠에 광고가 붙은 게 더 호감이 가지. 사실 뭐 정치적이고 막 첨예한 이슈가 있고 이런 콘텐츠보다는 아무래도 가볍고 소비가 더 좋은 콘텐츠에 이제 광고를 붙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요. 하여튼 노란 딱지 문제도 요즘에 있었고요. 네. 자, 이미 우리나라도 100만 명 이상 되는 유튜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꿈의 숫자. 네, 이 작가님은 언제 되실 것 저도 같으세요? 한 2년 정도 더 있으면. 이게 유튜브가 발표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가 몇 명이다. 근데 사설기관에서는 한 200명 정도는 되는 것 200명. 같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참고로 국내 20인의 고소득 유튜버 절반이 키즈 컨텐츠. 네, 아동을 데리고 하는 컨텐츠가. 아까 최 기자가 얘기한 것, 아동, 동물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쵸. 한 가지 사실 더 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성. 네. 여성이 만드는 컨텐츠입니까? 여성이 나오는 컨텐츠가 아무래도 돈이 좀 되겠죠. 네.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가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거기 광고가 되게 잘 붙어요. 광고가 잘 붙었는데 그리고 애들이 볼 때는 광고를 스킵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네, 아기들은 광고를 건너뛰고 보지 않기 때문에 광고 보는 시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잘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또. 그렇죠. 아이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예. 이제 애들이 광고 스킵을 안 하다 보니까 광고 수익이 높은 데다가 PPL도 잘 붙죠. 예. 왜냐면 내가 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 보여주면 부모님이 사줄 수 있으니까. PPL 광고.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최가연 기자 유튜브 도전했지만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고요. 네. 계속 할 생각입니까? 네, 오늘도 하나 올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니, 계속 할 생각은 있네요, 그래도. 아이, 결제를 했는데 프로그램을 써야죠. 네. 그래요. 자, 어쨌든 도전해본 사람으로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레드 오션 위에 뜬 황금알을 낳는 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한 YTN 플러스의 최가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